안녕하세요. 안홍렬입니다. 이 수업은 수원대학교 데이터과학부의 2020년 1학기 데이터베이스 수업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를 알아볼 것이고요. 이 전처리 중에서 특히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했었는지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 과학이 무엇인지 어,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데이터 과학은 컴퓨터 계산으로 데이터로부터 정보 및 지식을 축약해내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과학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데이터 과학의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과학에서 데이터를 관리, 즉 수집, 보관, 처리하는 분야에 관한 학문입니다. 특히 오늘 수업에서는 이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전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래서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첫째로 현실로부터 관찰 및 측정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 측정된 데이터, 원시 데이터라고 하는 이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가지고 계산 가능한 데이터를 얻어내는 이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수집 과정의 일부인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하나의 목표가 있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 중에서 데이터 구조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 구조화 과정에서 더 자세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로부터 데이터 과학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데이터의 수집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 및 측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관찰 및 측정은 현실로부터 원시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인데요. 원시 데이터는 특히 이제 영어로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로우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는 일반적으로 응용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게 됩니다. 즉 제조업자, 뭐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에 반도체 제조업자, 공장에 있는 제조업자들이라든가 의생물학자, 어떤 뭐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료 데이터들을 이제 생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야는 특히 이제 응용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다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전문가들은 무엇을 하는가? 이 로우 데이터를 받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전처리는 영어로는 이제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 프리라는 게 전이라는 의미죠. 전처리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 전처리를 하게 되면은 계산 불가능한 최초의 이제 원시 데이터는 이제 보통 계산 불가능합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보관, 저장, 처리에 유리하도록 이제 계산 가능한 가공 데이터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데이터 전문가가 수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왜 필요할까요?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계산 가능하고자 이제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추가적인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 데이터로부터 미리 어느 정도 가공을 해 두어서 예를 들어서 엑셀 데이터를 만들어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미리 가공하게 되면 곧바로 계산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어느 정도 데이터 전처리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입사원 채용 대상자 입사 지원 데이터를 이제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인사과로부터 이제 받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인사과로부터 이 데이터 우리 전문가인 우리들에게 이들 중에 토익 700점 이상인 대상자를 고르는 이 컴퓨터 계산을 수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입사 지원 데이터, 받은 우리 데이터가 엑셀 데이터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 매우 쉽습니다. 이제 엑셀에서 필터 적용해서 조건 선택 계산을 해서 700 이상으로 이제 선택을 하면은 바로 인원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받은 데이터가 이제 서류 데이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수행해야 될 작업이 이제 우리가 서류 데이터를 보고 엑셀로 어느 정도 입력을 하고 엑셀에서 이제 고르는 작업을
계산하면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요 엑셀 입력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했을 때 어느 정도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적절하게 수행해 놓는 것이 이후 데이터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활용하기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데이터가 바뀌는 점차 이제 이렇게 처리하고 이제 계산을 수행하기에 이제 유리한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그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의 최초에 얻었던 현실로부터 얻었던 데이터, 원시 데이터로 이제 정리가 되고요. 이 데이터들은 대체로 컴퓨터 계산이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심지어 이제 전산화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수증 이제 종이 영수증일 수도 있고 어떤 사진 이미지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SNS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 결과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 원시 데이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중간 데이터들을 얻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얻는 데이터들을 이제 중간 데이터, 인터미디에이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제 컴퓨터 계산이 불가능한 형태인 어, 데이터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종이 영수증이 원시 데이터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 영수증을 이제 스캔하여서 얻은 영수증 이미지, JPG 파일 같은 것이 이제 중간 데이터이고요. 이제 가공 데이터는 이제 중간 데이터보다도 더 가공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계산이 가능한 어느 정도 형태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종이 데이터, 영수증 데이터로부터 해서 거쳐서 영수증 JPG 파일을 거쳐서 가공된 영수증 엑셀 파일을 얻었다. 이러면 이제 엑셀 파일이 가공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첫째로 원시 데이터에서 동질의 종류끼리 이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영수증 이제 종이 데이터도 있고 계약서 무슨 매매 계약서 종이 데이터 있고 성적표 종이 데이터도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뭐다 쓴다는 것은 이제 뭐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종류별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는 영수증에 대해서 이제 거래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써서 이제 분석을 하겠다 싶으면 영수증 데이터를 분류해서 골라내야 되겠죠.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를 이제 골라내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컴퓨터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하는 종이 데이터는 이제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종이 데이터는 적어도 스캔해서 전산화를 해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스캔 이미지 자체는 컴퓨터가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뭐 그래서 이제 OCR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미지로부터 이제 텍스트를 읽어내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호로 기호화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구조화 또는 이제 정형화를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옵션이라고 써놨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이미지로부터 바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뭐 CNN이라든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딥러닝의 일종이죠. 그런 CNN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전통적인 이제 컴퓨터 과학에서는 이런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계산을 할 수가 없다. 불가하다고 여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산화된 데이터에서 적어도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계산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를 이제 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조화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가공 데이터인데요. 가공 데이터가 이제 완성이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가공 데이터 완성되면은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했다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원시 데이터를 분류를 해서 분류된 중간 데이터 얻고요. 분류된 중간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또 기호화해가지고 전산화된 중간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구조화까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가공 데이터를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이제는 그러면 이제 데이터 구조화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보셨던
데이터 이제 뭐 전산화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뭐 기화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은 사실 많은 이제 이런 지적인 이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쵸? 우리가 그냥 뭐 스캐너만 있으면은 OCR 프로그램만 돌리면 알아서 이제 돌아가게 되니까요. 근데 이 구조화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가 좀 이제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화는 무엇이냐면은 데이터의 구조 정보를 명시하고 데이터를 구조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구조가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이 구조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로우 데이터로 많이 나오는 이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그냥 지원서 이렇게 달랑 있는데 요 구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사실 홍길동이란 거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이 인지 모르고 일반적으로 다 이제 동일한 이제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거는 대학이 분명하고요. 우리는 보면 알지만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은 다 글자처럼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런 이제 이런 각각의 구분 단위에 대해서 이 구조들을 명시해 주는 것이 이제 데이터 구조화입니다. 이제 구조를 알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각의 지원자가 이제 홍길동뿐만 아니고 여러 명의 이제 지원서 데이터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중에서 학교가 수원대학교인 학생들 지원자들을 선택해줘. 이런 어떤 계산의 요청이 왔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텍스트 형태면은 우리가 이제 비구 구조가 이제 구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사실 홍길동이 대학인지 뭐 길동 수원이 대학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대학교를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고 이 조건 선택하는 하는 계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요 데이터를 이제 요거는 이제 구조화한 형태로 바꾼 것인데요. 예, 이 텍스트에서 구조화된 이제 데이터들의 확장자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형식 중에 하나가 이제 XML입니다. 요 XML을 바꾼다고 치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요 홍길동 여기 있죠. 여기를 지금 앞뒤로 이제 이름이라는 태그로 감쌌습니다. 요 앞에 태그는 지금 그냥 이름만 돼 있고 뒤에 태그는 여기 이제 역슬래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슬래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슬래시는 이제 종류 태그라는 것이고요. 앞에는 이제 시작 태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이 이름이다. 는 구조를 이제 명시를 해준 버전입니다. 이건 구조가 명시되지 않았다. 요거는 지금 구조가 명시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부분 홍길동은 이름이다. 요 지금 대학이란 택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수원대학교는 대학이다. 다음에 학과란 택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과학부도 학과다. 취미란 택이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은 농구는 취미다. 이런 이제 구조가 지금 이제 밝혀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이제 이 파싱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데이터 구조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수원대학교가 이제 홍길동의 대학이구나는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홍길동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대학인 부분만 딱 따가지고 수원대학교이다 하는 것만 이제 골라서 이제 그 지원사들만 이제 골라서 주게 되면은 이 수원대학교 학생을 선택해줘라고 하는 이 계산을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구조화의 단계는 두 단계가 있고요. 지금은 일단 첫 번째 단계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구조화의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구조화한다는 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각 데이터의 측면에서 이제 구조화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이제 컴퓨터 계산을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데이터의 구조를 명시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로 첫 번째 이제 지원서의 텍스트, 홍길동 지원서라는 텍스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데이터를 구조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XML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구조마다 명시적으로 이제 태그를 이제 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건 요름이고 수원대학교는 이제 대학이고 데이터학부는 학과고 농구는 취미다. 이렇게 태그를 달므로써 명시적으로 구조화하는 거. 이게 이제 구조화의 이제 첫 단계이고요. 이제 구조화의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정형화라고 합니다. 정형이 뭡니까? 정형. 정형이 이제 정해진 형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정형화는 정형의 전체 데이터의 측면에서 구조화를 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목적은 컴퓨터의 계산을 쉽게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전체 구조 정보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구조화된 이제 이력서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통일화된 항목으로 구조화를 시킨 이력서로 바꾸는 것이죠. 예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홍길동 지원서고요. 둘째는 이제 손흥민의 이제 지원서입니다. 제가 참 네이밍 센스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지었으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길동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름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대학이 수원대학교, 학과가 데이터학부, 취미가 농구입니다. 손흥민 지원서를 봤더니 이름은 이제 손흥민이고 대학은 수원대학교고 학과는 컴퓨터학부인데 특기가 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구조가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이름 대학 학과 취미인데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이름 대학 학과 특기죠. 이름 대학 학과는 둘이가 이제 공통으로 이제 공유하고 있는 반면에 이 취미는 이제 홍길동만 갖고 있는 항목이고 손흥민만 갖고 있는 항목은 이제 특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통일하게 통일되도록 이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엑셀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항목들을 위에 이제 이렇게 이름, 대학, 학과, 취미, 특기로 이제 공통된 항목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밑에다가 이제 해당되는 값을 써주면 됩니다. 이름 홍길동, 대학 수원대학교, 학과는 데이터과학부, 취미는 농구, 특기는 이게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잠깐 끄겠습니다. 특기는 없죠. 예. 왜냐면 홍길동이 특기를 지금 안 썼기 때문에 특기는 그냥 빈칸으로 지금 놓은 상황이고요. 손흥민도 마찬가지로 이름, 대학, 학과를 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취미라는 이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비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를 특기를 이제 써놓은 상황이고요. 예, 이렇게 정형화라는 게 무엇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마다 이제 둘이 이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름 대학 학과는 이제 구조가 동일하지만은 취미라는 구조와 특기라는 구조는 지금 다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항목으로 이제 동일하게 이제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고 이것이 정형화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조화하고 정형화된 정도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종류별로 이제 가공 데이터를 이제 종류별로 이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영어로는 unstructured data이고요. 이 데이터는 이제 구조화되지도 않고 정형화되지도 않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이제 표시되지 않은 거의 이제 이렇게 원시적인 수준의 이제 이력서 텍스트들을 이제 이런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홍길동 지원서 여기 보시면은 구조가 나타나지가 않고 있죠. 그냥 값만 쭈룩 나열되어 있는 무엇이 구조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 구조를 알 수 없다. 네, 그다음에 반정형 데이터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반이라는 게 이제 절반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셈이죠. 절반만 구조화되어 있다. 그래서 구조화는 돼 있는데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개별 데이터는 이제 구조화가 되었는데 이제 아까 지원서 몇 명 여러 분 맞죠? 아까 홍길동과 이제 그 손흥민 지원서를 봤는데요. 이렇게 둘은 각각은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구조가 이제 서로 다른 지원자들 간에 통일되어 있지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구조가 이제 표시는 되어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지원서가 이제 자유 형식으로 이제 작성되어 있을 경우에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반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정형 데이터는 뭐냐?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음, 예, 구조화도 되어 있고 정형화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이제 구조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으면서도 통일된 형태를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 이런 지원서 같은 경우가 이제 예, 이런 정형화 데이터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딱 보면 느낌이 오시죠? 이제 지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익숙한 이런 엑셀 형식의 데이터들은 매우 훨씬 더 이제 나중에 이제 계산을 적용하기 쉽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필터만 딱 걸어가지고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름 순서로 정렬해 볼 수도 있고 대학교별로 이제 필터할 수도 있고 정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컴퓨터 계산들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우리의 목표는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류를 해봤지 않습니까? 이 비정형 데이터, 그다음에 반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로. 근데 이 데이터를 이제 또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논리적 층위의 표현 형식. 그러니까 반정형 데이터도 이렇게 이제 논리적 형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논리적 층위의 표현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인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되진 않는데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 형식입니다. 이걸로 주로 이제 쓰는 방식이 이제 키값을 이제 반정형 데이터에 쓰고요. 정형 데이터에서는 이제 논리적 표현 형식으로 테이블을 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엑셀의 대표적인 이제 테이블 형식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논리적 형식을 물리적 층의 표현 형식으로 이제 바꿔서 우리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물리적 층의 표현 형식은 무엇이냐면은 실제 우리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에 이제 하드 디스크가 이제 들었지 않습니까? C 드라이브라고 하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하는 여기에 실제로 이제 저장되는 이제 파일 형식을 가리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좀 개념적인 형식이고요. 여기는 이제 실질적인 실질로 저장되는 형식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디스크에 이제 기록되는 표현 형식이라고 이제 돼 있고요. 이렇게 반정형 데이터와 이제 어울리는 이제 물리적인 표현 형식은 태깅 된 테스트 형식인데요. 제이슨 이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XML 이런 형식들이 이제 확장자들 이제 쓰는 파일 포맷을 이제 쓰고요. 그다음에 정형 데이터에 와 이제 어울리는 이제 표현 형식은 CSV, 컴마 세퍼레이티드 이제 밸류스 탭 세퍼레이티드 엑셀 이것들인데요. 이것들은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표현 형식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제 데이터 종류 잠깐 끄면요. 데이터 종류를 보면은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각각마다 어울리는 이제 논리적 표현 형식, 물리적 표현 형식이 있습니다. 뭐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뭐 이미지 같은 경우는 JPG, 뭐 이제 그 음성 같은 경우에는 MP3, 그다음에 뭐 영상 같은 경우는 MP4, 뭐 런 식의 이제 물리적인 표현 형식들을 이제 비정형 데이터에서 주로 쓰게 되고요. 반정형 데이터에서 이제 주로 쓰는 논리적 표현 형식은 이제 키값 형식이고 물리적인 표현 형식은 XML, JSON 이런 형식들을 많이 씁니다.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형식의 논리적 표현 형식을 많이 쓰고요. 물리적 표현 형식 같은 경우에는 CSV, TSV, XLX 이런 이제 엑셀 확장자죠. 이런 데이터 형식들 많이 쓰는데요. 하나씩 좀 알아볼까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산화된 중간 데이터는 이제 먼저 논리적으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표현으로 바꾸면은 더 쉽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정형 데이터의 이제 논리적 표현으로서 이제 키밸류 데이터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키밸류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 베이스에서도 많이 쓰이고 사실 이제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많이 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 자료형 중에서 딕셔너리가 있죠. 이 사전형이 있는데 사전형도 이제 키밸류 데이터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키는 이제 어떤 무엇을 의미하면 어떤 속성을 의미하고요. 이 밸류는 이제 속성에 대한 값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 키밸류 논리적 표현을 하나 이제 예를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이제 홍길동 그에 대한 지금 텍스트에 대한 이제 논리적 표현 형식입니다. 이 키, 이게 이름이 키고요. 여기가 지금 앞에 나오는 거 키하고 컴마 찍고 그다음에 여기 홍길동 이게 밸류인 거죠. 지금 이 키, 이름이라는 키에 대한 밸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키 밸류들을 쭉쭉 나열하는 겁니다. 대학도 마찬가지로 키고요. 이 대학에 대한 키에 해당되는 것이 밸류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들만 이제 다 밸류들이고요. 여기 키들은 이제 이 밸류들이 어떤 이 데이터 구조인지를 이제 나타내주는 음, 약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키 밸류로서 이제 중첩 구조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학과는 키죠 지금. 근데 이 학과를 안에 이제 중첩적으로 학과는 이제 또 여러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과명, 학과 이름은 요것도 완전히 키가 되는 거고요. 키 안에 키, 그다음에 요 학과명에 대한 데이터가 갖고 이게 밸류가 되는 것이죠. 예. 위치도 이제 키고요. 요것도 이제 밸류고요. 그래서 이제 요 학과라는 키에 대한 전체 밸류는 요 이 중첩된 요 부분 자체가 이제 밸류가 또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첩적인 구조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논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취미, 농구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논리적 표현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렇게 저장하진 않고요. 컴퓨터에서 이제 저장하는 방식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키밸류를 저장하는 방식들이 많이 쓰이는 방식들이 하나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방식은 제이슨 방식입니다. 제이슨은 이제 요 악글자들인데요. 자바의 자, J, 스크립트의 S, 오브젝트의 O, 그다음에 노테이션의 N. 그래서 이거를 제이슨이라고 하고요. 제이슨은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는 특히 이제 웹페이지를 이렇게 만들고 웹 프로그램 하는데 많이 쓰는 언어죠.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들에서 서로 간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공유할 때 이 쓰는 방식이 이제 제이슨인데요. 이 제이슨은 이제 이런 이제 키밸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키밸류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파일입니다. 파일 형태입니다. 이런 파일 형태들은 그 이미 이제 많은 이제 표준화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은 일단 요 대괄호 요 시작해서 대괄호로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약간 예를 보시면은 논리적 키밸류의 논리적 표현에서 요 이렇게 일단 대괄호로 이제 시작하고 대괄호로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키밸류 같은 경우에는 키는 앞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땡땡 요 콜론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를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콤마까지 찍어 주셔야 됩니다. 콤마를 요 순서가 이제 하나의 키에 대한 밸류를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에는 큰 따옴표를 쓰고 숫자에는 큰 따옴표를 쓰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논리적 표현으로 한 이렇게 키밸류 쌍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가로를 썼었던 요것을 보시면은 이름을 이름이 키죠. 이름이 지금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를 해준 것입니다. 이름이란 키고 그다음에 콤마를 이제 써준 것이고 밸류는 홍길동인데 홍길동 밸류도 이제 문자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옴표를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학 키고 그 다음에 그래서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 해줬고 그 다음에
수원대학교가 이제 밸류죠. 밸류도 마찬가지로 땡땡하고 그다음에 따옴표 해주고 콤마 찍고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숫자는 큰 따옴표 하지 않는다. 나이 같은 경우 보시면은 나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문자열이기 때문에 콤마를 따옴표를 해줬는데 그다음에 20일은 지금 문자열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기 때문에 따옴표가 없었죠. 그다음에 바로 콤마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 중첩적인 표현도 제이슨에서 가능하고요. 학과 안에서 땡땡하고 요 부분 자체가 지금 하나의 밸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밸류 안에 보시면은 또 마찬가지로 키와 밸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취미는 농구다. 예, 논리적 표현을 이제 이렇게 제이슨으로 바꾸는 게 어렵지 않죠.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숙제거든요. 숙제.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반정형 데이터의 물리적 표현은 이제 XML인데요. XML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에서 요 X와 M과 L의 첫 글자를 따서 이제 XM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XML의 특징은 이제 구조화하는 방법은 태그로서 이제 값을 감싸는 방식인데요. 뭐 이제 바로 예제를 보시면은 홍길동 지원서에서 홍길동이라는 것이 값인데 이름이란 값이죠. 그래서 이름이다. 이것이 구조다. 이렇게 이제 태그로서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시작 태그에는 이제 요 슬래시가 없고 종료 태그에는 슬래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학도 표현해주고 나이도 표현하고 여기 밑에 이제 보시면은 이 중첩적인 표현도 가능합니다. 학과가 이제 먼저 이제 시작과 종료가 이제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이 학과 안에 학과명이 또 있고 위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중첩적인 표현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방금은 이제 반정형 데이터들, 그러니까 구조화를 이제 이렇게 태깅으로서 이제 표현하는 이런 반정형 데이터들의 표현 방법들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정형 데이터들의 이제 표현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정형 방법의 논리적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논리적 표현은 이제 뭐 우리가 익숙한 테이블로 이제 표현합니다. 정형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개별 데이터들은 이제 행으로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지금 4개의 데이터들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데이터는 1997년에 포드가 이제 이건 자동차 데이터네요. 만들었고 모델은 2350이고 뭐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고 가격이 얼마였다.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있고요. 속성들은 이제 열로 나타낸다. 여기 첫 번째 열은 요게 행이고 요게 열이죠. 열. 요거는 행. 네. 첫, 첫 번째 속성은 연도. 고요. 두 번째 속성은 제조사, 세 번째 속성은 모델, 네 번째 속성은 설명, 다섯 번째 속성은 가격이죠. 예, 지금 이 정형 데이터의 특징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구조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통일된 구조를 갖고 있다. 다 연도, 제조사, 모델, 설명,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빈값이 있긴 하지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첫 번째 행에는 속성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실제 데이터들은 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행부터 요 네 개가 있는 것입니다. 네, 테이블 뭐 워낙 다 아시기 때문에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제 정형 데이터의 물리적인 표현인데요. 이 CSV 파일을 많이 씁니다. CSV 파일은 이제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에 이제 CSV를 이제 어, 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SV는 특징은 이렇게 콤마로 세퍼레이트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여기 이제 칸들이 행들이 이제 콤마로 이제 세퍼레이트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데이터 첫 번째 행을 봅시다. 첫 번째 데이터 여기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연도는 1997이고 예, 맨 처음에는 이제 이 속성들의 이제 내용을 쓴 거죠. 속성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콤마로 이렇게 세퍼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연도도 마찬가지로 1997, 콤마, 포드, 콤마, 그다음에 2350, 콤마, 그다음에 요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밸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C, ABC, ABS 문하고 이제 콤마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될 게 무엇이냐면은 콤마가 이제 우리가 이제 키워드입니다. 예약어입니다, 이게.
그 각각의 값들을 구분하는 구분자다. 구분자라는 예약어인데 요 밸류 안에 또 콤마가 쓰이고 있습니다. AC, ABS,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요거를 어떻게 구분을 해주냐면은 이제 따옴표를 붙입니다. 밸류 자체에 우리가 헷갈리는 밸류가 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 문자열은 헷갈린다고 판단되면 그 따옴표를 감쌉니다. 선택적으로. 요 따옴표 안에 이렇게 감싸게 되면은 요 부분은 하나의 밸류다. 요 안에 있는 콤마는 이제 밸류 안에 있는 그냥 콤마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가 딱 알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1997, 포드, 2350, 그 다음에 ACABS, 그 다음에 구분자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요 콤마들은 지금 다운표 안에 있기 때문에 구분자로 작동을 안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요 콤마들은 지금 구분자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두 번, 예. 두 번째 행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근데 콤마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긴 문장이기 때문에 아예 콤마로 또 감쌌습니다. 이렇게 감쌌는데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요 따옴표도 하나 예약어거든요. 지금 예약어로 쓰고 있는데 문장의 시작과 끝이다. 이라는 예약어로 쓰고 있는데 이 밸류 안에 또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 따옴표 두 개를 연속적으로 씁니다. 그러면 얘가 컴퓨터가 인식하기로는 이 두 개 따옴표가 연속적으로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이 밸류 안에 있는 따옴표다. 예,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쭉 보시면은 요것들이 이제 구분자고요. 요거는 이제 쭉 이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밸류고 그 다음에 콤마가 여기 구분자고 여기 지금 빈 값이기 때문에 그냥 따옴표 두 개를 해서 빈 값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4,900 달러라고 이제 나온 거네요. 음, 그리고 이제 콤마 세퍼레이트드의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여기서 마지막 줄을 볼게요. 이제 네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 보시면 여기거든요. 1996 집,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 체로키는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는 지금 위에는 지금 따옴표를 이렇게 쳤는데 여기는 없죠. 따옴표가. 그러니까 헷갈릴 게 없으면 그냥 따옴표를 안 치는 겁니다. 헷갈릴 게 있으면 따옴표를 쳐서 이제 이것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자열 밸류다라고 이제 구분을 해주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따옴표가 없으니까 그냥 안 친 겁니다. 그냥 헷갈리지 않으니까 따옴표를 안 한 거예요. 그다음 여기가 지금 밸류잖아요. 한 칸 띄어쓰기 밸류가 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거든요. 이 콤마 세퍼레이트드는 이제 이 따옴표가 있으면은 이게 따옴표가 새로 나올 때까지가 하나의 다 문장이기 때문에 요 이 엔터 줄바꿈까지도 다 인식을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요까지가 총 이제 요 네 번째 요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수업이 마지막인데요. 이제 어, 요거 하나를 더 살펴보면 이제 비정형, 반정형, 정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세 개를 이제 일렬로 늘어놓을 수가 있죠. 비정형, 반정형, 정형. 예, 이제 정형 데이터 쪽으로 갈수록 구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적용하기가 좋죠. 계산 적용이 좋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계산을 위한 이후 미리 작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부자 작업을 이 비용이 이제 이후에 적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정형 데이터가 무조건 좋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게 컴퓨터를 항상 이제 해보면 알게 되는데 실질적인 이제 세계에서는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균형을 결국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도 장점들이 있거든요. 이대로 보관을 하는 것도.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화해야 하는, 구조화에 드는 구조화 초기 작업 비용이 적게 들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빨리 이제 이것을 외부에 공개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근데 인력이 적다. 그러면은 일단 비정형으로 일단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 작업을 비용을 고려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다 싶으면은 구조화 미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더 많은 지식을 얻은 후에 구조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나중에 어느 정도 처리하다 보면은 데이터에 대한 지식들이 이제 막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좀 더 이제 줄일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관하는 것 자체는 정보 손실이 적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정형화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이제 불필요한 정보다 싶은 거를 이제 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거의 로우 데이터에 가깝기 때문에 정보 손실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실 때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데이터를 이제 정형 데이터가 아니면은 너무 사실 손에 건들기도 싫거든요. 그래서 구조화를 이미 해놓는 게 사실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이제 장점들 비정형 데이터로 보관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정형 데이터를 그냥 로 저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 작업을 고려한 적절한 구조화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실무적인,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오늘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은 첫 번째로는 관찰 및 측정하는 단계와 그다음에 데이터 전처리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찰 및 측정은 응용 분야의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이제 건들진 않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전문가인 저희들은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이제 이렇게 주로 처리하게 됩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이제 계산 불가능한 데이터를 컴퓨터 계산이 가능한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이면서요. 또 이제 분류, 그다음에 전산화 및 기호화, 그다음에 구조화 요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구조화, 데이터 구조화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머리를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론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요. 데이터 구조를 이제 정보를 이제 기입하는 구조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입된 이제 구조화된 이제 구조들을 이제 통일하는 정형화하는 구조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구조화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비정형, 반정형, 정형 데이터를 나누고요.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작업을 고려해서 적절히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